네, 새로운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천기누설 앵커 문다은입니다. 매주 화요일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머니좌 최요한의 경제누설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사경제평론가 최요한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비도 오고 날씨도 스산한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경제누설 첫 시간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평론가님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또 어떻게 달라진 국면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화난 거 아니에요. 화 안 났고요. 조금 업돼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감 때문에 업돼 있었고, 지금 시장 상황은 이렇게 일단은 유력한 거래소 4군데는 그대로 등록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조금 아직 걱정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냥 거래하고 있는데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소형이라고 중형이라고 거래소들이 중형 소형이라고 해서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소형만 해도 50만 명입니다. 중복금은 가능하지만. 그러니 이게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금융 수장들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계속 기대하고 있어요.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금융당국 수장이 교체됐는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조금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고승범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 워낙 이번 상황 지금 엉망으로 망가져버린 상황에 대해서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분입니다. 예전부터 그랬고요. 그리고 정인보 금감원장도 사실 고승범 위원장이랑 같이 행시 28기 동기고요. 이런 자리에서 만나서 사적으로는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라고 하네요. 어쨌든 금융당국 수장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 옛날처럼 헤게모니 싸움 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잘 문제 헤쳐 나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이 가산시장에 대해서는 알아보겠다, 정상화시키겠다까지만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될런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이 시간에 정상화 발표라든지 어떤 시간 되면은 그 시간 한번 따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행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머니좌 최요한의 경제누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평론가님께서 어떤 이야기 보따리를 가져오셨을까 좀 기대를 많이 하는 입장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흥미진진한 얘기 들려주실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 많이 하고 계신데 그중에 굉장히 유명한 것이 직구죠. 많은 분들이 이제 직구를 즐겨 하십니다. 직접 구매, 외국으로부터. 이러한 직접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력한 데가 아마존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근데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아마존이 어떤 업체인지, 그리고 아마존의 CEO였던, 이제 물러났으니까 CEO였던 제프 베이조스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면서 앞으로 한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경쟁 어떻게 될 것인가, 전쟁이 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존이 한국 시장을 먹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시장에 상륙한 아마존 얘기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평론가님은 예전에 좀 아마존을 많이 이용해 보셨나요? 아니요. 네. 아마존을 이용하려면은 제가 이따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장벽이 있잖아요. 언어 장벽, 그리고 환불이라든지 AS라든지 이런 장벽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신 저는 직구를 어떻게 했냐면 직구 대행이 있어요. 제 친구가 직구 대행 회사를 하고 있어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아마존을 이용하고 싶어도 AS나 뭐 배송 기간 같은 문제들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강의 중에서 네.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아마존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물건 같은 경우는 4일에서 6일 이내로 배송이 되도록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고 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한국 시장이 굉장히 원숙한 시장이에요. 피드백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특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강의를 통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큰 공룡 기업이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 업계가 많이 긴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좀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사실은 아마존이 등장한다 안 한다 이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등장하고 나니까 더 긴장하지만 지금은 온라인 그 전자상거래 업체 이 전체가 다 전쟁터예요. 백가쟁명, 삼국시대, 사국시대 막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긴장했는데 아마존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더 긴장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세계 최대 기업이죠. 아마존의 한국 진출기 그리고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이 아마존의 경영 철학까지 그럼 본격적으로 머니좌 최요한의 경제누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최요한의 경제누설 오늘은 아마존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존 로고죠. 와, 이 미소를 띠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죠. 자, 일단 아마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올해 2021년 1분기 온라인 쇼핑 동향이 어떤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에서 아주 친절하게 그 온라인 쇼핑 동향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자,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총 15조 8,908억 원. 예. 이게 지금 음식 서비스 2조, 식음료 1조, 가전통신, 의복, 생활요복 해서 모두 15조 8,908억 원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3조 3,155억 원이야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진짜 나쁜데 온라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도움을 줬어요.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밖에 나가지 않고 나가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TV를 본다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쇼핑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음식 서비스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7,809억 원.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가전전자통신기기. 이렇게 많이 온라인 쇼핑이 늘었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설명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 음식, 간편식 등 음료, 식료품 거래가 증가했고 가정 내 생활 증가로 인해서 생활, 가정, 주방 가전 판매가 증가됐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요즘 좀 완화됐다라고 하니까 국내 여행 수요가 조금 증가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또 모바일이 있거든요. 모바일 쇼핑. 온라인보다 훨씬 더 편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딴딴딴딴 하니까. 자,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8조에서 작년에 비해서 8조에서 10조 9천억 원 정도 좀 올랐습니다. 그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의 비중이 조금 올랐어요. 앞으로 더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거래액은 10조 9,81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4%가 증가했다. 모바일 쇼핑이. 그래서 비중은 69.1%로 전년 대비 1.6%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아이들이 집에 많이 있으니까 어디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아동 유아용품 이렇게 순으로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1분기에서 해외 직접 판매, 구매 동향은 어떤가 봅시다. 자, 우리나라는 이게 그 해외 직접 판매 물건을 우리가 파는 데는 중국의 영향이 크고요. 그 다음 미국, 일본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에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좀 중국은 감소했고 미국과 일본은 좀 증가했어요. 상품군별로 보면은 중국이
화장품을 예전에 비해서 우리한테 더 많이 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화장품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고요. 의류나 패션 관련된 것도 많이 감소했고, 그리고 대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BTS, 음반, 비디오, 악기 이쪽으로 좀 증가했다. 우리 해외 직접 판매는 이렇다. 그래서 1조 1,782억 원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외 직접 구매, 사드리는 거. 판매는 중국에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직접 구매하는 거는 미국 쪽을 통해서 많이 사드립니다. 그다음 중국, 유럽연합. 규모는 이 정도 되는 거고요. 보통 사드리는 것은 옷 관련, 패션 관련 데서 많이 사드리네요. 지금요, 가전전자 통신. 이 가전전자 통신기기는 앞으로는 좀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국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자, 1사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구매 동향 보면은 많이 감소했다. 중국 국가별로 중국과 아세안 상품군별로는 화장품과 음식료품 등이 감소했고 해외 직접 구매액으로서는 증가했다. 44.2%. 앞으로 증가할까? 예, 맞습니다. 증가합니다. 자, 이제 아마존 본격적으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아마존이 등장합니다. 아마존 어떤 기업인가? 아마존을 여러분은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마존은 유통기업입니다. 유통기업. 또한 아마존은 물류기업입니다. 아마존 태블릿 PC와 인공지능 스피커를 만드는 전자기업이기도 합니다. 아마존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최대 성과를 내고 있는 ICT 기업이기도 하고요. 드라마, 영화를 제작 배급하고 있는 콘텐츠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마존은 뭐야?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이야? 이런 기업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하나에 이렇게 성과를 내고 이래야 되는데 아마존은 그게 아니에요. 희한하게 아마존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보십시오. 아마존 프라임 한 달 11달러 12,000원만 내면은 현안정 할인, 유통, 특급 배송, 물류, 사진 저장, 클라우드, ICT, 프라임 비디오, 콘텐츠 모두 다 제공받을 수 있어. 아마존이 어떤 기업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아마존은 어떤 기업이냐면 상식을 깨는 기업이다. 그게 아마존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마존이 상식을 깨기 때문에 우리도 상식을 깨야 됩니다. 예. 문어발이 성공한다라는 말을 저는 여기 아마존을 통해서 처음 들었다니까요. 문어발이 성공한다, 상식을 깬다, 아마존이다. 예. 아마존은 어떤 기업입니까? 아마존은 아마존이다. 예. 제가 만들었어요. 예. 자, 아마존의 4대 성공 원칙. 자, 첫 번째, 이 사람이 이제 CEO인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예. 이익보다는 시장을 지배하라. 손해봐도 싸게 팔아라. 예. 제품이 아닌 경험을 판다. 사업을 무한 확장한다. 이거는요, 되게 멋있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이걸 경쟁 기업에서 들으면요, 소름 끼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나 이익 안 봐도 되니까 여기 다 먹을래.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품이 아닌 경험을 판다. 그러니까 굉장히 도전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경영을 하는 경영자입니다. 미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To be 아마존 아마존드. 아마존이 된 또는 아마존 당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마존이 어느 분야에 등장하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다른 중소 유통 이런 기업들 있죠. 그 분야. 예를 들어서 아마존 신발 진출한다.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블룸버그가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아마존 당했네. 예, 아마존 당했네. 아이들 선망의 대상이었던 자러스. 여기 장난감 업체고. 전국 서재 2위의 보더스. 130년 역사의 백화점 시어스. 스포츠 전문 스포츠. 여기 잘못 썼다. 오서리티 전자유통업체 서키시티.
and so on 등등등등등 다 빨아들여. 이게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악어같이 생겼습니까? 예. 다 빨아들여서 다 망했어요. 그만큼 무서운 아마존이 한국에 상륙한다. 와우. 이거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거를 아마존 당했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국내 주요 유통업체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가 어디입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에 아마존의 경쟁사인 쿠팡, 신세계, 마켓컬리 그리고 티몬이 같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11번간 손을 잡을 거고요. 네이버는 따로 떨어져 있죠. 자, 외국 같은 경우는 도무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기가 찜찜하니까 월마트나 코스트코나 월그린이나 크로코나 이런 데서는 따로 MS를 사용해요. MS가 낫다라는 거지. 예. 이거 어떡하죠? 쿠팡, 신세계, 마켓컬리 따로 웹 서비스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뭐 제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데예요, 아마존이. 자, 제프 베조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치타가 가젤을 추격하듯 시장에 접근한다. 치타가 약한 동물, 가젤, 이렇게 약한 동물부터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얘기냐면 아마존드라는 것은 블룸버그에서 만들어낸 허상이지 사실은 투비 아마존드를 기회로 만든 기업들도 많다. 변화가 막 되고 있는데 그 변화의 최전방에서 그냥 베이조스가 아마존에 탁 낚아챈 거지 사실은 그 기회를 그 상황 변화를 기회로 만든 기업도 많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서로 대립되는 이야기인데 주장인데 제프 베이조스는 자기 아마존의 소위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이거 있잖아 아마존이야 이러면서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다. 이 얘기는 뭐냐 얘기면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가젤 취급 당하지 않으려면은 지금의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 변화를 따라가는 일이 무엇인지는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국 시장에 상륙한 아마존은 아마 한국의 많은 기업들을 치타가 가젤을 추격하듯 잡아먹을 수도 있다. 예. 긴장하시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2020년에 유통업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게 아직 이베이가 그 신세계 이마트와 합병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커머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업체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네이버 단연 1등, 쿠팡 2등, 이베이 그리고 11번가 오늘 이야기할 아마존과 협력해서 SK 최태원 회장이 제프 베이조스와 협력해서 이 11번가를 공격적으로 경영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건데 여기는 6%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롯데온, 전통의 유통 강자인 롯데온은 오프라인은 모르겠지만 온라인 부분에서는 이 정도밖에 못한다. 솔직히 자존심 상할 거예요. 그래서 이베이에 있던, 그러니까 이마트로 이렇게 합병될 때 이베이에 있던 유력한 인재들을 롯데온이 데려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카카오는 2%고요. 근데 아직도 기타 먹을 것이 많다. 여기로 치고 들어갈 거예요.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21년에 유통업 구도는 어떻게 될까? 역시
네이버, 그리고 신세계, 이마트, 연합군이 제일 유력하죠. 예. 그리고 뉴욕을 상장한 팔팔한 쿠팡. 쿠팡이 무서워서 아주 나머지 유통업체들은 난리예요. 제일 세지 그 쿠팡이 제일 기민하게 움직이죠. 그 전통의 강호, 롯데온, 그리고 칼을 갈고 나온 SKT, 신세계와 아마존. SKT, 신세계가 아닙니다. 신세계는 여기 있고 SKT와 텔레콤과 아마존이 칼을 갈고 나왔다. 그러면 지금 11번가예요. 여기 이게 11번가예요. 11번가. 이게 11번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봅시다. 이게 11번가의 3분기 기준으로 매출입니다. 3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1,357억 원밖에 안 되네. 이익도 14억밖에 안 되네. 그런데 아마존은 108조. 네. 7천억. 이익이 7조. 그러니까 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같이 할 것이냐? 글로벌 쇼핑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11번가를 통해서 글로벌 쇼핑, 아마존에 있는 상품을 사올 수가 있습니다. 한글로 돼 있어요. 예. 배송이나 환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11번가 통해서 아마존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제가 꼭 무슨 여기 SK하고 뭐 아마존으로부터 뭐 받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긴장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인공지능 쇼핑, SK 누구 AI를 통해서 음성으로 예? 쇼핑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방송 보니까 문다연 앵커가 차고 있는 목걸이가 예쁘네. 뭐지? 뭐 이렇게 물어봐서 될까? 네, 될 수 있을 거예요. 무인 편의점, 보안 기술 활용한 무인 매장, 멤버십,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시청, 그러니까 OTT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거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요. 이렇게 나간다는 건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무한 확장해서 그야말로 문어발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아마존의 한국 시장 진출선은 걸림돌을 제거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딱 아마존을 들어갔는데 상품 사진은 되게 이뻐. 근데 막 써 있어, 영어로. 이게 사고 싶은데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제거했다. 첫 번째, 구독 상품 가입 시 무료 배송. 이 무료 배송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까지 배보다 배꼽이 큰 적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거 배꼽을 딱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우주 패스라고 월 4,900원 가입할 경우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에서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참 통 크다. 상품을 단 한 개만 구입할 때도 무료 배송 혜택을 준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됐다. 직구시장에 또 언어 장벽. 예. 전담 고객센터를 통해서 주문, 결제, 배송, 환불, 반품 다 진행이 된다. 이러니 아마존이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아마존의 수익 흐름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큰 거는 역시 온라인 스토어고요. 꽤 무서운 것이 오픈마켓 플랫폼 외부 판매자. 아마존 통해서 다른 데 판매하게 되는 거고, 또 아마존 웹 서비스. 그래서 매출액이 도대체 얼마야?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1등. 아마존이. 그럼 제프 베이조스는 누구냐? 64년생 미국에 태어났고요. 프린스턴 대를 졸업했는데 졸업할 때 되게 똘망똘망했나 봐요. 많은 기업에서 막 이렇게 데려가서 일도 성사시키고 했는데 어쨌든 94년에 아마존을
창업합니다. 이게 인터넷 서점이었어요. 근데 인터넷 서점을 해서 쭉 잘 나가고 있었는데 97년인가? 그때 리먼 브로더스라는 은행이 아마존은 별거 아니야 고 파산할 거야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 경고받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람 잘 잘라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 쇼핑몰로 변신했는데 그 예언을 했던 리먼 브로더스가 망했죠. 예. 그리고 이북 단말기,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 등 공격적인 경영을 하게 되고 확장을 거듭해 세계 최정상급의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또 어디로 가냐면 언론으로 진출해요. 예, 아마존 좀 잘 워싱턴 포스트 인수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막 싸우고 참 특이한 사람이죠. 그리고 아마존 CEO에서 이제 딱 이렇게 물러나면서 이 사람 어렸을 때 꿈이 우주 비행사야. 우주로 날아가고 싶어. 그래서 우주 기업 블루 오리진 설립했어요. 아직까지 성과가 없지만. 그리고 얼마 전에 4월 달에 이혼했습니다. 근데 이혼해서 이렇게 아마존 주식을 4%인가 줬거든요. 그랬더니 받았던 부인이 세계적인 재벌 갑부가 됐다. 예. 그리고 퇴진하고 이사회직 의장으로 직위를 변경했습니다. 이게 제프 베조스예요. 아직도 정열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다음 새 CEO 앤디 제슨 누구냐?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너무 잘 알아. 거기에 따라가. 근데 단 하나 뭐냐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 초석을 마련한 장본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MS랑 앞으로 클라우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마존에 대해서는 대략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유통업들은 아마존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봅시다. 아마존의 도전, 한국 유통시장의 응전, 도전과 응전. 제가 토인비는 아니지만, 예. 첫 번째, 아마존은 독점과 반독점법 회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사실 아마존의 독점은 경제학 교과 설명이 안 돼요. 소비자 권익 침해가 없거든. 그러니까 심정적 독점이라고 얘기하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수요 독점은 명백해요. 막강한 시장 지배력으로 납품업체 쥐어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성 상실하고 공급업체 피해주면서 결국 노동자, 공급자가 가계 피해를 받게 된다. 이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고객 집착에 가까운 끝장경을 하고 있다. 예. 찻잔을 샀어요. 할머니가 찻잔을 샀는데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찻잔 하나 딱 떨어뜨려서 깨졌어. 그러니까 전화를 합니다. 저기 제가요 손이 떨려서 찻잔 하나 깼는데 요거 하나만 따로 살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고객 응대원이 할머니 하나만 따로 사실 수 없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할머니의 구매 기록 쫙 보니까 괜찮은 고객이야. 그러니까 할머니 저희가 새 거로 하나 더 드릴게요. 새로 하나 갖다 보내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은 고객에 대해서 집착할 정도로 마케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화 응대원이 그렇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여기 가능해요. 자, 인기 mp3 핑크색 아이팟 4,000대 주문이 왔는데 부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존 구성원들이 전체 시장을 다 다니면서 이거 사다가 그냥 갖다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고객 납치라도 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문호조 경영 등 사내 노동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아마존 낮은 임금을 겨냥한 베조스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법인세는 0. 2020년 유럽에서 440억 유로 매출이었지만 법인세 납부 실적은 전무했다.
그래서 베스 워런 미국의 상원의원과 아마존은 굉장히 많이 사이가 안 좋아요. 막 싸워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마존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고객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격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거지. 참, 우리나라 들어오게 됐을 때도 한번 두고 봅시다. SK 최태원 회장이 반도체로 살아남아야 된다, 미래를 살아야 된다고 해서 다들 반대하는데 현대 하이닉스를 인수했잖아요. 이제 와서 잘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과연 최태원 회장이 아마존과 같이 손을 잡은 것이 한국 유통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적해 봅시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국내 입성만으로도 이 한국 경제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글로벌 유통 공룡이죠. 아마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잠시 뒤 이제 아마존 입성으로 인한 국내 온라인 시장의 파장 그리고 국내 유통업체들의 생존 전략까지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코린이들이 성공 투자를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큰일 났네. 시장 무너지는 거 아니야? 우와, 큰일 났네. 오르는 거 아니야?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요. 네. 그래도 비트코인이 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따지자면 삼성전자도 훨씬 더 큰 그런 자산입니다. 네, 오늘도 평론가님 강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 경제 얘기라고 하면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평론가님께서 항상 좀 재밌게 얘기를 잘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비결이 있을까요? 재밌게 들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그런 거고요. 네. 비결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단어 자체가 딱딱하고 어렵기 때문에 먼저 선입견 때문에 네. 접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언제부턴가 이 해외 온라인 사이트들에서 물건 사는 이 해외 직구가 보편화가 되면서 여기에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에는 광군절 등 이제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날들인데요. 이렇게 좀 해외 직구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수치적으로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말을 해주신다면요? 해외 직구 네. 구매액이 작년에 4조 원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그 전에 대비해서 13%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구 시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그 미국 위주의 직구에서 이제는 중국이나 유럽으로 직구 국가가, 그러니까 직접 구매하는 국가가 다변화되고 있죠. 지난해 유럽 직구도 1조 원 돌파했다라고 하고 중국의 성장률이 24%입니다. 24%. 어마어마하죠. 네. 이렇게 이제 규모가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한국 사람들의 그 상품 이런 그 구매하는 이 규모가 커져서 그래요. 한국에 나오는 상품만으로는 만족을 못하니까 더 고급스러운 여러 가지 상품들을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올 4분기 해외 직구 성수기에 한 6조 원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커머스 업체들, 그러니까 경쟁력 위해서 해외 직구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1인자 없는 직구 시장이다. 너도 나도 여기 다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1인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이 시장 자체가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아까 강의해 주신 대로 11번가를 통해서 아마존 스토어를 이용을 하면 미국 현지에서랑 똑같이 뭐 할인과 프로모션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마존의 국내 상륙이라는 의미가 그런 면에서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매기 효과라는 거 있죠. 네. 예. 그 매기를 풀어놓으면은 그 뭐랄까 어장에 있는 다른 물고기들도 굉장히 건강해요.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막 움직이니까 과연 아마존이 한국 시장에 상륙을 하는 것이 매기 효과가 될런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직구 시장에서 어려웠던 그리고 굉장히 불안했던 언어의 장벽을 더 뛰어넘고 그 상품에 대한 반품이라든지 환불이라든지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편리해졌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겁니다. 11번가 성장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 이제 한국 유통가의 무한 경쟁이 시작됐다. 한국 유통가는 무한 도전을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드립니다. 한국 유통가의 무한 경쟁 그 시작을 아마존이 불을 지폈다라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이제 이번에 11번가에서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내면서 구독 결제 서비스 유료로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이미 구독 경제 서비스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따른 소비자들의 좀 거부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구독 경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면 거기에 이제 이게 뭐지라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는 구독 경제 한 부분에 대해서 딱 이거 내 거 하고 구독하라 하는 그 시대로 접어들었고 규모가 작년에 40조 원이었는데 이제 2025년이면 이 구독 경제가 100조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이제 업체로도 좋은 거죠. 업체로도. 왜냐면은 일단 이용자가 누군지 알 수 있고 여기 딱 빠져드는 락인 효과라고 하는데 가능하고 이 고객들이 어떤 걸 원하고 어떤 취향이고 이런 걸 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트렌드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수 있고 원활한 재고 관리, 물류센터 운영이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기업으로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새로운 캐시카우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SKT가 11번가의 아마존 무료 배송 구독 우주 패스를 공개했는데 아마 다른 이제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이런 데도 이제 맞불을 놓으면서 쿠팡은 로켓 와우 클럽 그리고 네이버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으로 맞불을 지른 상황이니 다른 유통업체들도 똑같은 구독 서비스들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뭐 쿠팡은 물론이고 뭐 너튜브, 넷플릭스 등에서 구독 결제 서비스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구독을 한번 하면 해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런 걸 또 락인 효과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11번가는 그 전까지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입지를 좀 확고히 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제 아마존은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이기 때문에 그 힘을 얻어서 좀 후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이 아마존의 후광을 11번가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전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사실 11번가가 예전에 꽤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가 성장하고 있는데 11번가는 성장을 못했어요. 아니 역성장을 했어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기가 못하는 곳이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네. SK텔레콤이 하는 데잖아요. 왜 그럴까?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럼 이게 무엇이냐? 어떻게 지금 당장 이 변화의 끝물이라도 잡아야 되는 데에서 아마존의 손을 잡은 겁니다. 예.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너무 오버해서 놀라시지 않나 모르겠다. 그래서 아마존은 과자부터 테디베어까지 모든 것을 온라인 구매할 수 있다라고 뉴욕타임즈에서 칭찬할 정도로 하여튼 가능해요. 거기에 이 SKT의 11번가가 손을 잡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2분기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뭔가 꿈틀꿈틀해지는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시장이 막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11번가가 합류하지 않으면 망하거든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이게 혹시나 최태원 회장의 통찰력으로 뭐랄까 이렇게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승자의 저주가 될 것인지 좀 두고 봐야겠지만 틀림없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네, 이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재밌네요. 일단 SK나 뭐 11번가 쪽은 그런데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워낙에 쿠팡이 좀 선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반쿠팡 라인도 생겼습니다. 특히 좀 신세계 그룹 쪽에서 움직임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이베이를 신세계, 이마트 그리고 네이버가 손잡지 않았으면은 쿠팡이 대한민국을 뚫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 정도로 쿠팡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겠군요. 자, 뉴욕 증시 상장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극받은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냐 쿠팡 아니냐의 싸움이 되어 버렸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적과 동침하더라도 하면서 이커머스 업계의 합종연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그 신세계 그리고 SSG.com으로 이제 이커머스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그리고 신세계 그룹 네이버 월 2,500억 규모의 3월에 그 2,500억 규모의 지분 맞교환을 했고 그리고 네이버 IT 플랫폼 신세계 전체 물류망 같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경쟁에서 뒤떨어지면은 선두 경쟁에서 탈락한다라는 각 이 그 전자상거래 업체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SKT가 이번에 아마존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방법이 없거든요. 워낙에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마지막 최후의 보루를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커머스 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됐고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그 경쟁이 많이 치열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이커머스 시장 전망과 함께 좀 여러 기업들이 같이 성장해 나가려면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좀 질문이 많죠. 이번에 이미 네. 전쟁은 시작됐어요. 선포한 거고 뭐 진짜 전쟁은 뭐 서로 선전포가 아니라 여기는 맨날 전쟁하면서 선포하는 건데 진짜 커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 전자상거래 업체 간의 경쟁은 더욱더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M&A라든지 각각의 생존 전략을 짜는 기업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인터파크가 경영권 매각 결정을 했고요. NH투자증권이 자문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어때라든지 야놀자 등 인터파크를 인수하려고 지금 움직임이 있고 카카오도 솔솔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고요. 유통공룡들이 지금 M&A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쪽은 늘 나오는 얘기, 승자의 저주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목표로 기업 공개를 추진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쿠팡이 불을 당겼고 그래서 3월에 뉴욕 증시 상장하면서 다른 업체들은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는데 쿠팡이 불을 당겼는데 아마존이 거기서 횃불을 들고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정리될런지 모르겠으나 하반기를 비롯해서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이커머스 전쟁은 불가피하고 계속 진행될 것이다. 또 한 가지 변수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변수가 또 튀어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이커머스 시장 전망까지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